안녕하세요. 공부대지 일롤입니다. 지금부터는 광복 직후 드디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 얘기부터 6.25 전쟁까지 짧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 맞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 일본이 패망할 걸. 그래서 한국이 독립할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일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이분 집을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운형 선생님인데 우리가 오늘 정오에 항복 방송을 할 거다. 그리고 일본군이 대한민국 땅에서 철수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갑자기 뭘 해야 되죠? 건국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을 필두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 수립이 됩니다. 일본군이 그 당시에 경찰, 군대 다 장악하고 있었을 테니까 치안도 유지해야 되고 당장 뭐 생필품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초반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건준에서 좀 많이 담당을 하죠. 그리고 일본이 떠나자마자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강대국이 2개 나라가 주둔을 하죠.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남쪽에도 미국군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가 해방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잖아요. 그해 45년 12월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주제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 이렇게 3개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하는데 모스크바가 멀잖아. 그래서 거기서의 소식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오보 기사가 하나가 납니다. 동아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지금 모스크바에서 3개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한국을 신탁 통치한대. 이렇게 오보가 나가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즉각적인 독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련이 한국 신탁 통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결정이 났다. 기사가 나가고 난리가 났지. 이게 지금 뭐냐. 우리가 어떻게 맞은 해방인데.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정 난 거를 보면은 물론 최고 5년 기간 동안 신탁 통치 방안 마련이라는 문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어쨌든 분단된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형태로 임시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지금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공동위원회 조직해서 협의해 나가자 이런 내용이 주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어림없었지. 이미 신탁통치라는 말이 너무 강하게 뇌리에 박혔고 좌익은 제대로 된 결정안을 딱 보고 나서 찬성안으로 돌아서요. 이렇게 우리는 3상 결정사항을 지지한다. 삼국 외상회의 줄여서 3상 결정사항을 지지하겠다라고 좌익은 주장을 한 반면에 우익은 여전히 이거는 제2의 식민지배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 통치에 대한 의견으로 굉장히 또 심하게 좌우가 나뉘어서 대립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지식인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아, 우리 이러다 진짜 분단된다. 이런 위기감을 느껴서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운형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과 같은 온건주의자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좀 건실하게 너무 대립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좀 논의해보자 라고 해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알죠. 이게 잘 됐으면 분단이 안 됐겠지. 잘 안 됐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당하세요. 그래서 이러는 와중에서 좌우합작 운동이 결국은 결렬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때도 계속 미소 공동위원회 만나고 있었는데 맨날 만나긴 만나. 근데 뭐가 잘 안 돼. 이러니까 미국이 유엔에 이걸 상정해버려요. 유엔 너네가 이거 결정해줘 라고 유엔에 던집니다. 유엔이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한국의 문제는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 정부를 수립하겠다. 선거해서 정부 수립하자.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근데 당시에 소련이 유엔이 자기들이 주둔하고 있는 북에 들어오는 거 반대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이 난 셈이에요. 이거는 분단이잖아. 이게 1948년 2월 이 겨울에 결정이 나요. 그리고 나서 총선거가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한다라고 공식 발표가 되니까 김구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거 진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끝이야. 분단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막아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4월에 평양에 갑니다. 평양에 가서 지도자 회의를 하죠. 거기에 참석을 하는데 이분이 김구 선생님이죠. 김규식 선생님은 어디냐? 이 사진에 없어요. 이분은 비서고요. 이분은 김구 선생님 아드님이세요. 지금 38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이건 안 된다, 이거 분단이다, 반대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주도에 있었던 그 남로당 당원들이 있어요. 그 당원들이 이 남한만의 선거를 반대하면서 경찰하고 마찰이 있었고, 경찰이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그냥 일반 민간인들까지 굉장히 많이 이때 떼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뭐 이때 제주도민의 10%가 이때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의 학살 비슷한 게 일어났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주도 가보면은 마을마다 집안 기일이 겹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2000년도에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이거는 진상조사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제주도 가서 공식적으로 이건 정부의 잘못이었다라고 사과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결국은 막지 못했고 5월 10일에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들을 때는 좋아. 근데 문제를 풀라고 하면은 감이 안 오잖아. 그래서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제가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내신 시험지를 가져올 순 없어서 한능검 시험지 기출문제를 가져왔어요. 가장 최신 기출문제를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기억이 발표된 시기를 고르래. UN 결의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임시위원단을 설치한대. 그리고 총선거를 감독한대. 처음으로 치러진대. 이거는 뭐죠? 5월 10일 총선거를 말하는 거니까 광복하고 정부가 수립되기 그 직전 상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런 식으로 고르면 돼요. 보통 시기를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이 회의 상황을 왜곡해서 보도했대. 이거는 동아일보에서 오보한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결정 내용이죠. 그래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이거 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복이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또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김규식 선생님이 일단 썼어. 그리고 남북 지도자 회담을 한대. 북쪽에 연락하겠대.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남북협상이죠. 마지막으로 그 남한만의 총선거를 막아야 한다라고 갔던 남북협상이니까 이거는 유엔이 일단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하고 이거를 마지막으로 막아보기 위해서 간 거니까 이 제헌국회가 구성되기 직전 마가 정답이 되겠죠. 그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만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소련이 북한으로 유엔이 넘어오는 거를 막았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남한만의 총선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5월 10일에 총선거를 했고 5월 10일 날 처음으로 선거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예스럽죠. 이때 뽑은 게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뽑은 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이 국회의원들한테는 미션이 있었지. 어떤 미션?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자. 그래서 이 제헌국회에서 지금의 우리나라 공식 명칭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제헌헌법을 만들고 이걸 기념하는 날 우린 다 알죠. 제헌절 7월 17일 이 제헌헌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제헌헌법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도장이 쾅 박혀있는. 그리고 제헌헌법 제1항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대한민국의 성격을 이때 규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언하죠.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어. 근데 우리가 바로 3년 전에 일제강점기였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사 청산이야. 친일파들이 지금 버젓이 다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 이게 굉장히 큰 숙제였거든. 그래서 북한도 남한도 다 큰 숙제였는데 우리도 그래서 1949년에 반민족행위 처벌법,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하는 이 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뭐 노덕술, 뭐 최린 이런 악질 친일파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도 내리고 무기징역도 내리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 노덕술처럼 유명한 친일 경찰 잡혀가니까 친일파 애들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이때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보다는 반공을 앞세우는 게 더 우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민특위 안에 공산당원이 섞여 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실상 정부가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시에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도 그냥 다 유야무야 풀려납니다. 사형 선고 받았다고 형이 집행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실패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친일파를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마음 아프게 끝이 났죠.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중요한 숙제 하나가 이 농지개혁이에요.
당시에 일본 애들이 굉장히 또 땅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친일 행동 해가지고 또 굉장히 막 그 토지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작농이 굉장히 많았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땅이 없었어. 그래서 이 문제가 남이든 북이든 이것도 역시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1950년에 농지개혁을 전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거를 국가가 땅을 다 모아 그리고 그냥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분배해요. 일괄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잖아. 그래서 돈을 주고 사드립니다, 국가가.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분배해요. 그래서 유상매입, 유상분배. 그리고 이 원칙 중에 하나가 한 가구당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에 한해서 유상매입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1정보가 토지 단위예요. 1정보가 지금 환산하면 한 3,000평 정도? 그러니까 3정보면 9,000평. 축구장 한 4개, 4개보다 살짝 더 큰 그것보다도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유상매입했고 그거를 소작농한테 다시 돈 받고 매각했습니다. 이 연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이게 6.25 전쟁 직전입니다. 북한이 이걸 조금 더 먼저 했거든. 농지개혁을. 그래서 당시에 국민들이 불만이 좀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북한은 했는데 왜 우리는 이거 안 하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부터 우리 농지개혁 언제예요 언제예요 하는데 박민특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밀리다가 6.25 전쟁 직전에 농지개혁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었으면 6.25 전쟁 났을 때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우리는 농지개혁 해주는 북한으로 가겠다 이랬을 수도 있다. 이러한 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보통 순서로 나오니까 6.25 전쟁 직전에 농지개혁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문제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제가 한능검 기출을 갖고 왔잖아요. 여기 보면은 선택지가 4개인 게 기본 문제야. 선택지가 5개인 게 심화 문제예요. 이거는 기본 문제죠.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반민특위가 있었던 장소에 와 있대. 그런데 반민특위를 했던 이 정부래요.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했던 이승만 정부 때가 중요한 거죠. 이승만 정부 때를 찾아보면 되는데 뭐죠? 농지개혁법이죠.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고 그 직후에 6.25 전쟁이 있었다. 이 순서대로 알아둡시다. 밑줄은 총선거래요. 총선거.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래. 그러면은 이건 5월 10일 총선거다. 왜 했다?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그래서 이때 헌법 만들었고 그래서 이때는 유일하게 임기가 2년이었어요. 딱 2년 동안 재헌 헌법을 위해서 조직된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그리고 대망의 6.25 전쟁을 봅시다. 6.25 전쟁은 우리 뭐 다 알아서 제가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에치슨 선언이라는 걸 미국이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너무 많은 나라들에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군대를 한 이 정도 주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치슨 라인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밖으로 미국이 물러나요. 이 기회를 잡은 거지. 그래서 소련이랑 북한이랑 전격적으로 미국 빠졌네? 이때다! 라고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전격적으로 남침이 이루어집니다. 그 TMI인데 저희 할머니가 1928년생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나이가 20대 초반이거든요. 할머니 집이 저기 당산 쪽에 있었고 할머니 작은 오빠 집이 영등포에 있었대요. 하필 딱 이날 6월 25일에 작은 오빠 집들이 가기로 했었대. 그런데 집들이 가야 되는 그날 새벽 4시에 남침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전쟁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울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들으면서 신기했어요. 자, 이렇게 전격적으로 남침을 해왔고 서울이 3일 만에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물러집니다. 거의 다 지금 북한이 밀고 내려오죠. 이거는 또 여담인데 제가 보건학을 배우면서 이게 굉장히 후진국병이라고 알려진 병 중에 결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의료 선진국인데 한국이 이상하게 유독 결핵 환자가 많아. 대한민국이 인구당. 이게 이 6.25 때문이라는 말이 많아요. 이때 거의 전 국민이 다 이 부산으로 몰려들었거든. 피난민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는 또 위생이 안 좋았으니까 바글바글 모여 있으면서 결핵균이 정말 많은 국민들한테 퍼져나갔다. 결핵균은 보유하고 있다가 면역력 떨어지면 또 발현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때 이 낙동강 전선 안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가 유독 많다. 이런 얘기를 전공 시간에 들은 기억이 나요.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메가더 장군을 기점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하죠. 그래서 허리를 끊어버립니다. 허리를 끊고 서울 수복하고 막
밀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우리가 압록강에 발 담그거든. 이땐 이대로 통일이 되는 줄 알았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림없었죠. 중국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사후퇴라고 하죠. 1월 4일에 서울이 잠깐 다시 또 함락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밀리다가 다시 또 우리가 서울을 수복을 해서 지금의 38설 라인에서 전쟁이 고착화돼요. 그래서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거기서 이게 계속 밀리고 이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53년에 정전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전쟁을 중단한 거죠. 잠깐 멈춘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미 상위 방위 조약도 선택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문제 봅시다. 문제가 최근 한능검에는 기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제가 평가원 기출을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6.25 전쟁은 우리가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전쟁 중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한이 대치한 내용. 아, 이거 6.25 전쟁이구나. 6.25 전쟁이니까 선택지 찾아보면은 인천 상륙작전.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6.25 전쟁 나오면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팅!